안녕하세요.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삭막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 따스함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병원의 복도, 수많은 환자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 의사가 심장이 멎어가는 응급 환자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심장은 끝내 멈춰섭니다. 17시 41분 사망.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작 자신의 심장이 멈추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찰나까지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손을 놓지 않았던 의사. 그의 희생 덕분에 응급 환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묻습니다. 저 죽었습니까? 신은 대답합니다. 이 정도 덕행을 쌓아야 내 배려 속에 환생하는 거겠지. 다행이네요. 한 생명을 살린 의사의 숭고한 죽음. 그러나 신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소년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신은 샌드위치와 함께 작은 기적을 선물합니다. 이건 도시락.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그날 이후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소년은 변호사가 되어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17번 문제 답. 사라고 알려줬는데 넌 그대로 이라고 적었더라. 전 아무리 풀어도 답이 이더라고요. 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소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변호사가 됐던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샌드위치 갚고 싶어서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하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었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과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초 격동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청년 우석은 아내의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병원비조차 막막한 상황. 장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리지만 밀린 외상값 독촉에 결국 단골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석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시절의 돼지국밥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네,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그곳이 공부하던 아저씨. 시험 붙었나? 요는 아들 엄마입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람 사이의 정만큼은 넘쳐났던 시절. 우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인제 와서 밥값 내러 왔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말리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랬다. 자고로 묵은 빚은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자주 온나. 그리고는 그를 힘껏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옮기는 7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은 때로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질투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두 명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과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수라는 자부심과 고독함 속에서 최동원은 늘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조차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시기 섞인 말을 던집니다. 공 하나 안 던져도 스포츠 일면에 빡. 나한테 시비 걸어가 얻어가는 게 뭐고. 너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팀 동료 현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동료와 다투던 최동원. 그는 말없이 장례식장을 찾아 묵묵히 친구의 곁을 지킵니다. 장례비 전액을 대신 내주고 밤을 새워 빈소를 지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최동원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셨다. 독하게 키운 동원이 그 뒤에 가려서 힘든 용철이라고. 형님들한테 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 말에 최동원은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임마. 나도 너희들이랑 어울리가 놀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 살고 싶었다. 근데 그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 된다 하더라. 돌아가신 감독님이. 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홀로 싸워야 했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내 어깨, 의사가 작살날 기라 하되. 그런데 동열이라는 놈하고 이제 와서 피하면.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이가.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지던 경기장. 사소한 시비가 번져 양팀 선수들 사이에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집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동료들은 이제 서로를 위하며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비단 마운드 위에 투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자리는 그보다 더 무겁고 고독한 곳일 겁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늘 불안에 떨던 왕, 광해.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왕의 부재가 알려지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신하 허균은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하선을 데려와 왕의 대역을 맡깁니다.
당분간 내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하선은 점차 진짜 왕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도부장은 왕의 말투와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부장은 칼을 뽑는 대신 하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무슨 짓인가? 이제는 전화가 아니옵니다. 검을 거두어라. 결국 진짜 왕이 깨어나고 하선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왕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하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선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았던 도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비키시오. 어명이오.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라. 그자는 가짜여.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도부장에게 하선은 비록 가짜 왕이었을지 몰라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신처럼 때로는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면서도 끝내 서로를 지켜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평생을 왼수처럼 지내온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남편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아내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딸보다 돈이 위지? 이지. 100번이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 그런 거 100억 갖고도 못 사. 자식 마음에 못 박은 거 억만금 줘도 못 빼내. 결국 아버지는 2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줍니다. 배를 왜 팔아? 배가 뭐라고? 내가 한 번이니까 팔지.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미운 놈이라 타박하면서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경찰대학에 갓 입학한 두 청년, 희열과 기준.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한 훈련소 생활. 까다롭고 예민한 희열과 의욕만 앞서는 기준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된 법화산 등반 훈련 중 기준이 발목을 다쳐 쓰러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희열은 망설이다가 기준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내가 소시지 줬잖아. 그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나 좀 도와줘. 내가 소고기 다 줄게. 한 후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기준은 힘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었을 길.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제가 넘어졌는데 박기준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교관은 소리칩니다. 엎드려.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 전원, 법화산 재등정한다. 뛰어.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굳건한 연대가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삭막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 따스함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병원의 복도, 수많은 환자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 의사가 심장이 멎어가는 응급 환자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심장은 끝내 멈춰섭니다. 17시 41분 사망.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작 자신의 심장이 멈추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찰나까지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손을 놓지 않았던 의사. 그의 희생 덕분에 응급 환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묻습니다. 저 죽었습니까? 신은 대답합니다. 이 정도 덕행을 쌓아야 내 배려 속에 환생하는 거겠지. 다행이네요. 한 생명을 살린 의사의 숭고한 죽음. 그러나 신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소년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신은 샌드위치와 함께 작은 기적을 선물합니다. 이건 도시락.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그날 이후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소년은 변호사가 되어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17번 문제 답. 4라고 알려졌는데 넌 그대로 2라고 적었더라. 전 아무리 풀어도 답이 이더라고요. 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소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변호사가 됐던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샌드위치 갚고 싶어서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하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었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과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초
격동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청년 우석은 아내의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병원비조차 막막한 상황. 장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리지만 밀린 외상값 독촉에 결국 단골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석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시절의 돼지국밥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네,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아, 그곳이 공부하던 아저씨. 시험 붙었나? 예. 요는 아들 엄마입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람 사이의 정만큼은 넘쳐났던 시절. 우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인제 와서 밥값 내러 왔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말리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랬다. 자고로 묵은 빚은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자주 온나. 그리고는 그를 힘껏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옮기는 7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은 때로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질투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두 명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과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수라는 자부심과 고독함 속에서 최동원은 늘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조차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시기 섞인 말을 던집니다. 공 하나 안 던져도 스포츠 일면에 빡. 나한테 시비 걸어가 얻어가는 게 뭐고. 너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팀 동료 현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동료와 다투던 최동원. 그는 말없이 장례식장을 찾아 묵묵히 친구의 곁을 지킵니다. 장례비 전액을 대신 내주고 밤을 새워 빈소를 지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최동원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셨다. 독하게 키운 동원이 그 뒤에 가려서 힘든 용철이라고. 형님들한테 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 말에 최동원은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임마. 나도 너희들이랑 어울리가 놀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 살고 싶었다. 근데 그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 된다 하더라. 돌아가신 감독님이. 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홀로 싸워야 했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내 어깨, 의사가 작살날 기라 하되. 그런데 동열이라는 놈하고 이제 와서 피하면.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이가.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지던 경기장. 사소한 시비가 번져 양팀 선수들 사이에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집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동료들은 이제 서로를 위하며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비단 마운드 위에 투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자리는 그보다 더 무겁고 고독한 곳일 겁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늘 불안에 떨던 왕, 광해.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왕의 부재가 알려지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신하 허균은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하선을 데려와 왕의 대역을 맡깁니다. 당분간 내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하선은 점차 진짜 왕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도부장은 왕의 말투와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부장은 칼을 뽑는 대신 하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무슨 짓인가? 이제는 전화가 아니옵니다. 검을 거두어라. 결국 진짜 왕이 깨어나고 하선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왕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하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선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았던 도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비키시오. 어명이오.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라. 그자는 가짜여.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도부장에게 하선은 비록 가짜 왕이었을지 몰라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신처럼 때로는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면서도 끝내 서로를 지켜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평생을 왼수처럼 지내온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남편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아내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딸보다 돈이 위지? 이지. 100번이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 그런 거 100억 갖고도 못 사. 자식 마음에 못 박은 거 억만금 줘도 못 빼내. 결국 아버지는 2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줍니다. 배를 왜 팔아? 배가 뭐라고? 내가 한 번이니까 팔지.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미운 놈이라 타박하면서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경찰대학에 갓 입학한 두 청년, 희열과 기준.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한 훈련소 생활. 까다롭고 예민한 희열과 의욕만 앞서는 기준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된 법화산 등반 훈련 중 기준이 발목을 다쳐 쓰러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희열은 망설이다가 기준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내가 소시지 줬잖아. 그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나 좀 도와줘. 내가 소고기 다 줄게. 한 후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기준은 힘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었을 길.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제가 넘어졌는데
박기준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교관은 소리칩니다. 엎드려.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 전원, 법화산 재등정한다. 뛰어.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굳건한 연대가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삭막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 따스함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병원의 복도, 수많은 환자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 의사가 심장이 멎어가는 응급 환자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심장은 끝내 멈춰섭니다. 17시 41분 사망.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작 자신의 심장이 멈추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찰나까지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손을 놓지 않았던 의사. 그의 희생 덕분에 응급 환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묻습니다. 저 죽었습니까? 신은 대답합니다. 이 정도 덕행을 쌓아야 내 배려 속에 환생하는 거겠지. 다행이네요. 한 생명을 살린 의사의 숭고한 죽음. 그러나 신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소년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신은 샌드위치와 함께 작은 기적을 선물합니다. 이건 도시락.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그날 이후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소년은 변호사가 되어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17번 문제 답. 4라고 알려줬는데 넌 그대로 2라고 적었더라. 전 아무리 풀어도 답이 2더라고요. 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소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변호사가 됐던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샌드위치 값,
갚고 싶어서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하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었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과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초 격동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청년 우석은 아내의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병원비조차 막막한 상황. 장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리지만 밀린 외상값 독촉에 결국 단골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석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시절의 돼지국밥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네,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아, 그곳이 공부하던 아저씨. 시험 붙었나? 예. 요는 아들 엄마입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람 사이의 정만큼은 넘쳐났던 시절. 우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인제 와서 밥값 내러 왔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말리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랬다. 자고로 묵은 빚은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자주 온나. 그리고는 그를 힘껏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옮기는 7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은 때로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질투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두 명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과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수라는 자부심과 고독함 속에서 최동원은 늘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조차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시기 섞인 말을 던집니다. 공 하나 안 던져도 스포츠 일면에 빡. 나한테 시비 걸어가 얻어가는 게 뭐고. 너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팀 동료 현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동료와 다투던 최동원. 그는 말없이 장례식장을 찾아 묵묵히 친구의 곁을 지킵니다. 장례비 전액을 대신 내주고 밤을 새워 빈소를 지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최동원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셨다. 독하게 키운 동원이 그 뒤에 가려서 힘든 용철이라고. 형님들한테 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 말에 최동원은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임마. 나도 너희들이랑 어울리가 놀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 살고 싶었다. 근데 그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 된다 하더라. 돌아가신 감독님이. 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홀로 싸워야 했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내 어깨, 의사가 작살날 기라 하되, 그런데 동열이라는 놈하고 이제 와서 피하면,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이가.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지던 경기장. 사소한 시비가 번져 양팀 선수들 사이에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집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동료들은 이제 서로를 위하며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비단 마운드 위에 투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자리는 그보다 더 무겁고 고독한 곳일 겁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늘 불안에 떨던 왕, 광해.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왕의 부재가 알려지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신하 허균은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하선을 데려와 왕의 대역을 맡깁니다. 당분간 내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하선은 점차 진짜 왕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도부장은 왕의 말투와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부장은 칼을 뽑는 대신 하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무슨 짓인가? 이제는 전화가 아니옵니다. 검을 거두어라. 결국 진짜 왕이 깨어나고 하선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왕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하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선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았던 도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비키시오. 어명이오.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라. 그자는 가짜여.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도부장에게 하선은 비록 가짜 왕이었을지 몰라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신처럼 때로는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면서도 끝내 서로를 지켜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평생을 왼수처럼 지내온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남편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아내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딸보다 돈이 위지? 이지. 100번이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 그런 거 100억 갖고도 못 사. 자식 마음에 못 박은 거 억만금 줘도 못 빼내. 결국 아버지는 2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줍니다. 배를 왜 팔아? 배가 뭐라고? 내가 한 번이니까 팔지.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미운 놈이라 타박하면서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경찰대학에 갓 입학한 두 청년, 희열과 기준.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한 훈련소 생활. 까다롭고 예민한 희열과 의욕만 앞서는 기준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된 법화산 등반 훈련 중 기준이 발목을 다쳐 쓰러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희열은 망설이다가 기준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내가 소시지 줬잖아. 그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나 좀 도와줘. 내가 소고기 다 줄게. 한 후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기준은 힘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었을 길.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제가 넘어졌는데 박기준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교관은 소리칩니다. 엎드려.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 전원, 법화산 재등정한다. 뛰어.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굳건한 연대가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삭막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작은 온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 따스함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병원의 복도, 수많은 환자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 의사가 심장이 멎어가는 응급 환자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심장은 끝내 멈춰섭니다. 17시 41분 사망.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작 자신의 심장이 멈추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찰나까지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손을 놓지 않았던 의사. 그의 희생 덕분에 응급 환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묻습니다. 저 죽었습니까? 신은 대답합니다. 이 정도 덕행을 쌓아야 내 배려 속에 환생하는 거겠지. 다행이네요. 한 생명을 살린 의사의 숭고한 죽음. 그러나 신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소년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신은 샌드위치와 함께 작은 기적을 선물합니다. 이건 도시락.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그날 이후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소년은 변호사가 되어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17번 문제 답, 사라고 알려줬는데 넌 그대로 이라고 적었더라. 전 아무리 풀어도 답이 이더라고요. 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소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변호사가 됐던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샌드위치 갚고 싶어서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하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었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과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초 격동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청년 우석은 아내의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당장 병원비조차 막막한 상황. 장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리지만 밀린 외상값 독촉에 결국 단골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석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시절의 돼지국밥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네,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그곳이 공부하던 아저씨. 시험 붙었나? 예. 요는 아들 엄마입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람 사이의 정만큼은 넘쳐났던 시절. 우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인제 와서 밥값 내러 왔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말리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랬다. 자고로 묵은 빚은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자주 온나. 그리고는 그를 힘껏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옮기는 7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은 때로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질투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두 명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과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수라는 자부심과 고독함 속에서 최동원은 늘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조차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시기 섞인 말을 던집니다. 공 하나 안 던져도 스포츠 일면에 빡. 나한테 시비 걸어가 얻어가는 게 뭐고. 너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팀 동료 현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동료와 다투던 최동원. 그는 말없이 장례식장을 찾아 묵묵히 친구의 곁을 지킵니다. 장례비 전액을 대신 내주고 밤을 새워 빈소를 지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최동원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셨다. 독하게 키운 동원이 그 뒤에 가려서 힘든 용철이라고. 형님들한테 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 말에 최동원은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임마. 나도 너희들이랑 어울리가 놀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 살고 싶었다. 근데 그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 된다 하더라. 돌아가신 감독님이. 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홀로 싸워야 했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내 어깨, 의사가 작살날 기라 하되. 그런데 동열이라는 놈하고 이제 와서 피하면.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이가.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지던 경기장. 사소한 시비가 번져 양팀 선수들 사이에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집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동료들은 이제 서로를 위하며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비단 마운드 위에 투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자리는 그보다 더 무겁고 고독한 곳일 겁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늘 불안에 떨던 왕, 광해.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왕의 부재가 알려지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신하허균은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하선을 데려와 왕의 대역을 맡깁니다. 당분간 내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하선은 점차 진짜 왕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도부장은 왕의 말투와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부장은 칼을 뽑는 대신 하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무슨 짓인가? 이제는 전화가 아니옵니다. 검을 거두어라. 결국 진짜 왕이 깨어나고 하선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왕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하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선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았던 도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비키시오. 어명이오.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라. 그자는 가짜여.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도부장에게 하선은 비록 가짜 왕이었을지 몰라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신처럼 때로는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면서도 끝내 서로를 지켜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평생을 왼수처럼 지내온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남편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아내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딸보다 돈이 위지? 이지. 100번이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 그런 거 100억 갖고도 못 사. 자식 마음에 못 박은 거 억만금 줘도 못 빼내. 결국 아버지는 2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줍니다. 배를 왜 팔아? 배가 뭐라고? 내가 한 번이니까 팔지.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미운 놈이라 타박하면서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는 것이